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시네요. 눈치 네. 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네.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현재 지금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저도 지금 이 태블릿을 켰거든요.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좋아요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2번 누르셨으면 3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또 이렇게 보시면서 또 좋아요 누르시면 아, 그럼요. 네, 클립으로 또 따로 나오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아, 네. 내일부터는 좀 제가 보겠어요. 내일 어떻게 하는지. 아, 네. 네? 이 정도로 요새 한동안 내가 잘한다고 막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나태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2억 5천의 그 현금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알아들었었는데 이게 인출을 했다라는 게 코인을 현금으로 바꿨다는 의미지 이게 그 현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찾아갔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 안에 그 돈이 있는 건지 뺀 건지는 봐야 된다. 지금 정확하게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금화했다라는 것은 보도 내용입니다. 2억 5천을. 그러니까 이게 꼭 현금으로 찾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현금화가 됐든 안 됐든 문제는 좀 될 수 있죠. 2억 5천만 원을 통장에 있으면 사실은 그게 자산 신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겹쳤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여간 만약 현금으로 찾았다면 또 어디로 썼는지 궁금한 거고 어쨌든 현금화됐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서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4월 22일 JTBC에서 곧바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등이 담긴 녹취를 단독 보도했다는 사실 등을 보면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또 검찰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 공수처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 녹취 파일이 공개돼서 이미 부패 정치인이라는 여론 재판을 받아서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 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오늘 제출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오후였죠.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송 전 대표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에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조금 전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향후 파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방금 들어온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청부리님께서 구독자 1명 추가요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네. 하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좀 더 네. 힘 있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송 전 대표가 검사만을 고소한 건 아니죠. 네. 그죠?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이 고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 진실 규명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송영길 전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거 흘렸지?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의 입장, 검사가 이걸 흘렸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수사에 있어서의 중립성에 상당히 또 이 금이 갈 수 있는 행위인데 과연 검사가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을 다 아마 고소한 모양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밝혀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체포동의안 부결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그런 탈당하기 전에 상당히 그 좀 당내에서 탈당을 바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도 본인들은 맨 처음에는 탈당할 생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탈당을 한 것을 보면 이 민주당으로서는 일단은 하여간 좀 자신들이 당사자라고 보이는 것을 꺼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 여지입니다. 여지가 네. 있다라고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걸 부결시킨다,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이 본인들의 생각하고 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부담 되게 될 거예요. 이 방탄민주당 뭐 이런 얘기 자꾸 듣는 거, 이거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부결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말이에요, 부결하고 가결하고 맨날 헷갈려요 이게. 진짜 부결 맞습니다.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결이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된 법안이 2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건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일단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습니다. 자,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데, 환노위 제적위원이 16명인데 이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 그리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까지 10명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을 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 전원 퇴장을 했고요.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렇게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는데, 특히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내미나 이러면서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당이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최근 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국을 타개할 혹은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뭐 국면 전환을 전국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론으로 봤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원칙적으로 대응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국민 여론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제 연구실에서 YTN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슈앤피플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도 구독했어요. 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웃지 마세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자신들도 안다 이거예요. 이 노조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으로 이것을 그 본회의에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중도층한테 더 좀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생겨요. 아, 그걸 알면서도 왜 넘겼지? 궁금하시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정치판에서 기본이 뭐냐면요. 핵심 지지층을 다져놓고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봉투 의혹에다가 저기 뭐죠? 그 코인. 네. 코인에다가 또 부천시 의원의 성추행 네. 의혹에다가 뭐 세종시에도 또 의장이 무슨 성 관련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소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줄줄이 악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중도층이 이 핵심 지지층도 흔들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을 잡는 것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지지층부터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관련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이 본회의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네. 자, 한편 이제 이 정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입법을 재고해 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졌는데 개정안은 노사법체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서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서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는데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다.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한다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노란봉투법에 대해 입법 재고 요청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간호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일명 3호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거부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이 여당한테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언론 TV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당이 지금 말해요. 지지율 보면은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조금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간호법 봅시다. 뭐 본인들은 퇴장하고 나서 대통령께 제의를 건의하겠다. 뭐 이런 이게요. 사실은 지금 이 여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부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니 국회라는 게 합의제로 운영돼야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단독으로 맨날 하고 이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본인들부터 해야 돼요. 본인들이 예를 들면 할 거 다 하지도 않고 대통령한테 제의를 요구한다. 거부권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 왜냐하면 입법부의 일을 행정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국회 무력화에 일조하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일단 제기를 하고 가처분 신청도 내고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회의 올라가면 필리버스터라도 해야죠. 예? 필리버스터라도 해야죠. 필리버스터고 뭐 야당만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소수당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수당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필리버스터라도 하고 자신들이 할 걸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이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거부권 행사도 국민들이 이건 뭐 저쪽에서 단독으로 하고 또 이쪽에서는 막으려고 노력을 했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지난번 간호법처럼 우리 퇴장하고 뭐죠?
거부권 요청하겠다. 이렇게는 이번에 행동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저기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사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난번 간호법은 이게 이익단체들 간의 갈등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사실 이 노란불법 이거는 확실히 여론이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만일 뭐 이거저거 다 안 되면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쓸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이 허락이지 사실은. 네. 야당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일단 해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최후의 수단을 계속 먼저 쓰는 느낌이라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입법부의 일은 일단 입법부에서 처리한다. 끝까지 한번 해본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래야지 우리는 이렇게 입법부의 어떤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맨날 단독으로 하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지. 네. 자신들이 맨날 그 뭐 행정부에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 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16일에서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가졌는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금지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고요. 전주의 원내 대변인의 경우에는 집회 시위법 5조에는 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한 시위를 하려는 경우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가적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집시법 내에서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는 또 노숙 집회에 대해서도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협의회에서 말을 했는데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의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에 칼을 빼드는 건데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대응책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후기 산업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사례를 들었어요. 후기 산업 사회는 개인적 이익이 중요하게 되는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 이익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자신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조에 있어서의 집회 시위라는 건 산업사회적이거든요. 집단적 이익을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숙 집회도 뭐든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그 산업사회적 사회운동과 그리고 이 개인의 이익, 내가 쾌적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후기 산업사회적인 개인의 이익이 지금 상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소음 관련 민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1년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월 평균 2,398건입니다. 연간 28,777건이었고요. 이게 작년에는 3,207건.
더 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월 평균 3,207건입니다. 이걸 보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그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의 정부의 주장을 이게 틀렸다라고만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아니에요. 시위라는 뜻이 뭡니까? 남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당함을 딴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되는 쪽에서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이건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반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에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한편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해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아니면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집회 시위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국정을 위임받았으면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집시법 개정으로 향하기 위해선 사실 여야가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의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예?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네. 거예요? 네. 아니면 아니 당연히 합의가 안 되죠. 네. 근데요, 제가 솔직히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민생이 무너졌나, 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민생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시위가 자주 열리는 용산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쪽에 있어서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이 장애를 받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뭐 편의점에서 소주는 잘 팔리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두 그쵸, 번째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 바로 시위 현장을 지나가야만 어떤 자신의 이 영업 자신의 어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일반 서민들의 민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민생이 무너졌냐,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볼 때 이거 뭐 합의 안 돼요. 합의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의식을 정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꺼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 뉴스를 보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위에 대한 제한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전장현 이었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그 전장현 시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출퇴근하는 일반 시민들이 네. 상당히 반발을 했었죠.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사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 장애인 분들의 권리를 당연히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민생에 관련된 문제도 등한시할 수 없는 게 국가이자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례인데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민생이 무너졌느냐 이게
바로 전장현 시위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출근 시간에 늦고 이렇게 돼가지고 겪었던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도 민생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분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사실은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장애인 예산에 관한 문제도 그때 한번 장애인 그 전장현 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전장현 측의 요구가 현실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